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한 주간 여론의 흐름을 데이터로 읽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Y. 저희가 보니까 이분은 날씨와 상관없이 볼이 조금 불구스름하신 것 같네요. 여론조사계의 볼빨간 아저씨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약간 예. 불구스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마치 고장난 것처럼 질주를 하면서도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시는 재능을 소유하신 분 딕션 천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이거 대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길어가지고 예. 네, 오늘 수식어가 좀 많았죠. 작가님께서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셨거나 제작진분들께 이런 이제 호칭을 붙여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정치권 이슈가 워낙 좀 삭막하고 각박하고 네. 또 스트레스 받고 지치기도 해서 요런 걸로라도 청취자분들한테 좀 웃음을 드려야겠다. 예. 이런 작가님의 큰 뜻도 있으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스트레스 뭘로 푸십니까? 스트레스요? 네. 아주 심각하면 맥주 한 잔. 맥주 한 잔. 에디터님은요? 저는 스트레스는 거의 고양이로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고양이가 집사시군요. 저에게 주는 그 큰 행복에 허우덕거리고 있고요. 스트레스 네. 받을 때는 이제 고양이를 껴안고 소파 위에 누워서 뉴스 공감 밀린 청취분을 해결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시네요. 예. 네, 저희가 한번 이제 얘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혹시 여론에 반영된 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뭐 봉합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또 이를 지켜본 민심의 온도 어떻게 지표에 나타났을지 지난주에 일단 지지율 예측해 주셨던 거 보니까 이사님은 횡보를 얘기해 주셨고 에디터님은 대통령 지지율 급락을 예언해 주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전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드리는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1월 4주 발표입니다.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전화 면접 여론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횡보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긍정률이 그 전주 32에서 이제 31 1% 포인트 하락인데요. 네. 이 정도면 이제 5차 이내의 변동이기 때문에 횡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긍정은 그런데 부정률이 살짝 이거 좀 약간 좀 가파르게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5차 이내이긴 한데요. 네. 직전 주에 58에서 1월 4주에 63으로 5% 포인트 부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5차 이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5% 포인트 변동은 흔한 건 아닙니다. 요거는 좀 유의미한 수치로 볼 수 있을지 그러면 이제 딕션 천재이신 우리 에디터님이 또 예측을 정확하게 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횡보도 맞고 지지율이 어쨌든 부정이 올라갔으니까 지지를 하는 분들이 아무튼 더 적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예측이 맞았다는 건 감사하게 받아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평가 늘어난 거 이 안에 담긴 민심 어떻게 읽으십니까? 글쎄 이제 요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지난주에는 아시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였던 그 사퇴 논란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근데 이 갈등이 어쨌든 물리적으로 봉합된 게 서천 화재 피해 현장에서 봉합이 됐기 때문에 이 갈등이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목요일에 또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 입장이 변화가 없다 이제 이런 언급을 또 했었잖아요. 저희 지난주 화요일에 출연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입장이 나왔었고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론도 일축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나 어떤 내용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정률에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갈등 요인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안하신 분들이 부정 쪽에 많이 속했다고 보고 후속 보도로 나왔던 게 어찌됐든 서천 화재 현장에서 상인들 만나지 않았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크게 부정 요인에 힘을 실어줬다고 또 보고 보니까 65까지 간다는 65에 가까운 시그널은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인 것 같고 저도 뭐
평생은 아니겠습니다만 언론사에 들어와서 많은 여론조사를 참 접해봤는데 부정이 65 가까이 간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 좀 이르긴 한데 이게 레임덕의 전조 현상이라고 구분하는 분들도 좀 과하게 본다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더불어서 그 긍정도 3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30%대 초반이에요. 예, 예. 뭐 물론 어디까지나 수치상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긍정 부정 다 영향을 끼쳤던 요인이 대통령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영향들을 다 보여줬던 것 같네요. 네, 부정 요인에 담긴 민심 이사님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 같은 조사에서는 이제 그 긍정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긍정 이유, 부정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부정 이유를 자유응답식 오픈 문항으로 이제 묻게 되는데요. 네. 부정하시는 분들, 부정 평가하시는 631명 중에서 경제 민생 물가가 이제 16%로 가장 많고요. 소통 미흡이 3% 포인트 많아져서 11%. 그런데 이제 굉장히 독특한 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전주보다 7% 포인트 많아져서 9%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이거든요. 아예 항목으로 잡힐 정도로. 예. 보통 1, 2%인데 9%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부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로 새롭게 등장한 이제 여당 내부 갈등이 있는데 이 여당 내부 갈등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로 이제 촉발됐다. 다시 해서 김건희 여사 이슈를 야당이나 어떤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사실 여당 내부에서 이게 촉발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게 확실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어제 회동에서도 이 얘기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이 얘기를 그냥 침묵하고 가면 갈수록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오찬에서 민생 얘기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믿을 국민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암묵적인 합의가 현재 정부 여당 내에 존재하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사실 만나서 민생 얘기 말고 공천 얘기와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완곡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이제 소통 문제나 여당 내부 갈등을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언론과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문제도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거론될까봐 기자들이 질문할까봐 이런 것들이 뭐 두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우려돼서 선거 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튼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거면 하지 말자라는 문제가 있기 연결되는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소통 문제일 거고요. 여당 내부 갈등도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대통령 갈등을 보면 본질은 김건희 여사 문제였잖아요. 이게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이고 방송 중이라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최근에 가장 이제 뭐랄까 적합한 표현은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부 여당에게 약간 변비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로 나와줄 건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려고만 하면 칼같이 누군가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매우 찝찝하고. 예. 근데 정작 우리가 신진대사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나올 건 나와줘야 되고 여당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정치하신 분들이 아니어서 네. 일주일이나 하루 이틀 정도는 이 이슈가 함구되고 수면 아래 가라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계속 이제 이 몸 안에 담고 간다는 거는 언젠가는 터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생명에 나와야 위협이 갈 된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네. 마땅히 아무튼 등장해야 될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을 부정평가에서 끼치고 있다는 점을 다 받아들고 나서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네. 의견은 평화방송의 의견과는 다릅니다. 제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통령 지지율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저는 뭐 역시 횡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플러스 요인이 별로 안 보인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플러스 요인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아직은 그게 이제 컨벤션 효과로서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디커플링 되어 있어서 여전히 반등하기 쉽지 않다. 횡보. 에디터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와는 반대로 소폭 오를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많이 언급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일단 언급을 하자면 일단 대표적인 거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의 어떤 오찬 그림 네. 그것이 그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좀 회복하는 그리고 부정평가를 회복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이건 너무 대표적인 요인이어가지고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봉합 시그널은 좋다. 그렇습니다. 뭐 그게 만난 게 또 쇼 아니냐 이런 논란은 다 차치하고 그냥 보여지는 그림 자체가 유권자층에게 또 여론조사 응답층에게는 물리적인 어떤 봉합을 넘어서 케미컬적인 화합까지 대통령이 시도했다라는 그 그림이라서 국정 지지도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대통령이 던지는 정책 이슈 중에 GTX 이슈가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유권자를 사실 다수 겨누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경제 정책 중에는 돈이 많은 분 일부 내지는 뭐 7만 명, 뭐 10만 명 그 통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GTX 연장 및 신설 문제는 이게 뭐 물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경제평론가들이나 저조차도 이게 시적절성, 경제성, 사업성 이런 측면에 다 맞지도 않고 심지어 재정적인 측면은 지금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현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론조사 응답층에게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개발 호재로 작용하고 나의 자산에 부동산에 실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한동훈 위원장과의 오찬 그리고 더불어서 이 GTX 연장 및 신설 문제가 아마 알아챈 분들은 이게 실제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밖에 없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예. 절대 다수로는 이 교통 문제, 교통 인프라 문제는 이 선거 이슈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소폭 올라가거나 횡보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다음 주 결과 또 이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천 갈등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는 여야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볼게요. 이사님. 예. 정당 지지도는 이제 1월 3주 대비해서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33에서 35인데요. 네. 근데 이것도 뭐 5.2 이내라서 이제 큰 변동은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하지만 36으로 그 전에 12월 2주서부터 지금까지 36을 아주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어서 완전 동률입니다. 그래서 두 당 간 격차가 이제 1%포인트인데요. 예. 이 정도는 완전히 붙어 있다. 두 당이 완전 대등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당 모두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요거 이 대표님 어떻게 읽으세요? 글쎄요, 뭐 주 단위는 사실 횡보라고 봐야 되고요. 월 단위로 보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격차가 있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갤럽에서 나온 게 이제 20주 조사여서 9월부터 현재까지 이르기로 쭉 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추세라는 측면에서는 뭐 민주당이 소폭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소폭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국정 지지도는 대통령이 잘하냐 못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이슈 민감도에 따라서 진짜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짜 국정을 못하는 것 같아라고 응답을 하는 층이 있는가 하면 정당 지지도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보통 어떠한 정당에 마음을 주거나 내가 여기 당원이거나 내가 이쪽 이념층의 흡수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 바뀌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아무리 지금 뭐 중도 무당층의 응답이 한쪽으로 과하게 쏠리지 않는 조사가 없다 하면 대부분이 정당 지지도는 지금의 이 추세를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3지대가 지금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지 않으면 아마 네. 이런 현상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일단 정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는 거 확인을 했고 이제 예. 문제는 이게 총선에서 어떻게 표심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거대 양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나 지지가 아직은 견고해 보이지가 않아서 예.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인물론입니다. 지금 인물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지 이사님 전해주세요. 예, 이 조사는 서울경제가 이거 역시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예. 지난 그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그 갤럽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한다라는 응답이 31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34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긍정이 44입니다. 그러면은 10%포인트 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더 좋은 높아요.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그럼 부정 평가를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정 평가로 따지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62로
상당히 이제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부정이 38입니다. 두 수치의 이제 격차는 20% 포인트가 훨씬 넘는 24인데요. 긍정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네요. 많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권력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그 이미지가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권력에 대한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그렇겠는데요.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감은 네. 지금 상당히 44면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지금까지의 그 국정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반영이 되는 건데 국정과 관련돼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책임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한동훈을 심판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하나이고요. 그래서 심판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자유롭다.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에 최신 효과가 있죠. 신선도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뭐 우리 에디터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제 영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큰 돌이라고 하면 또 좀 표현이 좀 표현을 해주셨죠.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 비유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김건희 여사 이래야겠네요. 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존재감이 확실한데 네.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그와 같이 주변 인물이랄지 아니면 자기 측근이랄지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비토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상 효과가 윤석열 대통령을 떠오르면 바로 김건희 여사를 연상하는 네. 그런 연상 효과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리스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자유롭죠.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양당에 있어서의 이 갈등 구조에 지쳐 있는 중도 성향자 중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대를 거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로 이제 총선을 치르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하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 한동훈이냐, 그러니까 네.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이냐라는 대립 구도를 가지고 총선을 가져갔을 때에는 이게 지금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둘 다 잘하고 둘 다 이제 뭔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그래야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뭐 투표장에 뭐 많이 나가시고 이럴 텐데 예. 지금으로서는 그 중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단히 이제 박혀 있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신구 권력의 어떤 그 대립각으로서 최근에 이제 트러블이 나타났다면 네. 그게 앞으로 2차전, 3차전에서는 어떻게 이게 화합적으로 잘 풀릴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어떤 마찰로 드러날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디터님.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예. 부정평가 비율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 요거 예. 어떻게 읽으세요? 글쎄요, 이게 이제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양쪽 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도 딜레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도 딜레마고 이제 그 본질은 아까 공교롭게도 언급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공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겠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제 이런 구도나 이런 지지율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의 고민이 엄청날 겁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몇 주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지지도나 이런 걸 따라가 보면 혼자만 지금 독주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얼굴로 원래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 예비 후보들 대부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방송 들어보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대중교통 타고 이동하시면서 동네 각지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대통령의 얼굴에 같이 걸어놓은 후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수도권 더더욱 그렇고요. 예. 대구 경북 일부 지역, 부산 경남 일부 지역이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를 대통령실과 여당이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저희가 갤럽 조사 국정 지지도 얘기하면서 제가 언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 대구 지역만 한정해서 놓고 보면 49%가 대통령 잘한다고요. 47이 못한다입니다. 큰 차이 안 나네요. 큰 차이 안 나고요. 부산은요 잘한다가 38이고요. 못한다가 56 정도가 됩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 부정 지지도가 부산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본 지지층이 두터운
영남 지역 중에 PK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지금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실제로 부산 경남 쪽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몇 분에게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예. 아무래도 부산 엑스포 실패 이후에 부산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더 믿음이 안 가서 차라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러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산 민심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실제 이재명 대표에게 마음이 안 가는 것보다 대통령에 더 믿음이 안 가서 차라리 한동훈을 믿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민심이. 지지율의 디커플링을 거기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작년과는 많이 다른 PK의 민심을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예비 후보분들이 참 고민이 많은 시점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이제 격차가 나는 부분 얘기해보고 있었는데 에디터님께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에 이어서 요즘은 윤희숙 전 의원을 좀 띄워주면서 예. 이제 공천에 조금 더 불을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한 위원장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윤희석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이 참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정무 감각이 빵점이어서 모자라서 이러는 거다. 예. 왜냐하면 윤희숙 전 의원을 언급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지역구에 임종석과 윤희숙이 싸우면 누가 경제를 얘기하겠습니까? 이잖아요. 예. 근데 그 지역구에 윤희숙만 있습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미 다 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제2의 김경률 사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천 논란 때문에 대통령이 그 갈등을 빚다가 오찬까지 불러서 완곡하게 설 때까지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또 윤희숙을 또 언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혀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첫째. 네. 둘째는 일부러 그런다. 일부러 자 내가 이렇게 언론에도 언급을 해주고 지역구의 단수 공천, 즉 전략 공천한 인물들을 이제 깔아서 내 사람들로 언급을 해버리면 나한테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자 대통령실에서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압박을 준다면 자 네. 공천은 당이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1번과 2번 중에 어느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2번이라고 봐요. 이제 1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머리가 좋은 분일 겁니다. 설마 몰라서 이렇게까지 분란을 만들리는 만무하다고 보고요. 다 알고 얘기하는 거다. 다만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아까 이미 지역에 뛰고 있었던 예비 후보들이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잖아요. 실제 윤희숙 의원 언급하고 나서 권오현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 이제 우려를 표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공천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자신의 입지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의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자중해 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같은 문제를 또 들고 와서 제2의 사천 논란으로 불거지게 만드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 셈을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그리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시기에서는 예. 왜냐하면 어제 오찬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또 언론에 보도된다는 거는 여당 차원에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죠. 예. 그리고 이번 총선 키워드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바로 심판론입니다. 요번에 심판론이 얼마나 작용할 것인가 민심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있을까요? 예. 요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던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조사인데요. 거기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러한 응답이 51입니다. 절반 정도죠. 상당히 강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35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갤럽 조사인데 이게 굉장히 격차가 큰 거죠. 16%포인트 난 건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되면은 결과 이 조사처럼 계속해서 나오면 사실 어쨌든 간에 여당이 그 과반이 되거나 다수당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겠구나라는 걸 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이 이제 1월 달이라서 이제 바로 이제 이번 주 2월 달로 넘어갈 텐데요. 네. 2월 달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었죠.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이게 좀 바뀐 때가 한 2달 전에도 이게 이제 크게 출렁였는데 예.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견제론이 더 확실히 우세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대진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 대표 대결로 붙여보면 어떻습니까? 여야 대표 대결이다. 네. 이거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것 중에서 이제 그 서울경제조사에서 나오는데요. 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선에 대한 가상 대결입니다. 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르죠. 이런 조사를 하기에는 좀 이르긴 한데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붙는다면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5, 국민의힘 한동훈 42, 3%포인트 격차니까 거의 붙었습니다. 큰 차이 안 나네요. 사실은 대등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건 심판론에 대한 지표하고는 또 다르네요. 예. 그리고 심판론을 아까는 여당 야당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서울경제 한국갤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부 여당 심판론, 정부 국민의힘 심판론을 얼마나 동의하느냐 물어봤더니 58 나왔습니다. 58. 10명 중에 6명이 동의한다. 예. 정부 여당의 심판론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자. 이거는 얼마나 동의하느냐 물어봤더니 이건 5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4%포인트 격차. 아니 이렇게 보면 또 큰 차이가 안 나네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심판 정서도 이게 큰 거예요. 예, 큽니다. 절반 정도 되고 둘 다 58대 54니까 4%포인트 격차다. 이거는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빨간불이 켜졌다. 확실히 빨간불이 켜졌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이거를 지역별로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지역별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서울에서 59, 인천 경기에서 63입니다. 예. 그런데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그러면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은 50입니다. 절반이니까 아주 미세하게 좀 정부 여당이 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대전, 세종, 충청에서 여기서는 예,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 54,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무려 65입니다. 이거는 10% 여당의 격차. 빨간불만이 아니고 민주당도 상당히 민주당. 긴장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방금 엘더님께서는 이제 부울경 정서 말씀 주셨는데 예. 이 조사에서는 부울경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47. 그런데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5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민주당이 더 높아요. 예, 이렇게 따지면 이제 격전지가 수도권하고 충청권 그리고 이제 PK인데 예. 요쪽을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상 민주당이 안심할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심판론이라는 게 국정 부정률 또 긍정률 이것과 약간 좀 궤를 달리하면서 야당 심판론 즉 그 야당 중에서 특히 이제 제1야당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심판론 높게 나타난 거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얘기하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어쨌든 뭐 물어보는 방식이나 이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청취자분들께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민주당도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최근의 장면을 보시면 이게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선호도 조사까지 같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높으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처럼 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피습 사건이 엄청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충분히 마련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의 포커스를 받았던 것도 사실 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부각되는 것들이 잘 비춰지지 않았고 지금 민주당보다 사실 국민의힘 쪽의 이슈가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아까 이제 에디터님도 김준일 에디터님도 말씀하셨고 언론에서 다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부각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상대당보다 더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어떤 정책 홍보라든지 선거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골몰해서 많이 더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선거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그러니까 좀 껴있는데 병립형인지 연동형인지 지금 아직 민주당이 결정을 못했잖아요. 빨리 결정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욕을 먹더라도 어쨌든 병립형으로 가고 싶어하는 내색이 있는 건 알겠는데 민주당이 지금 결정을 못해서 이게 좀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민주당의 지지에 대해서 철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마이너스 요인.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연동형 갈 것처럼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병립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이 또 연일 언론을 타니까 이거 뭐 작년에 약속했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르게 또 뒤엎어버리는구만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는 분들이 덜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민주당에게 좋은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공천에 대한 공정성은요.
양당 모두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은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막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꿈틀꿈틀하고 언젠간 터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개혁 공천을 위해서 당 대표가 어쨌든 칼을 뽑아서 컷오프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잡음 없이 해내느냐도 이재명 당 대표가 입증해야 될 문제잖아요. 민주당의-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석이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천의 폭도 더 깊고 넓어야 돼서 국민의힘보다 반발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민주당이 결코 유리한 싸움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될 숙제 저희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제3지대 원샷 빅텐트를 처음에는 꿈꿨던 것 같은데 지금 중텐트 2개로 일단 재편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제3지대에 대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예. 이 조사도 마찬가지로 제3지대 요것도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총선 때 이제 지지할 의향이 있느냐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국민의힘 39 각 당을 물어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40, 그 정의당 16, 지금 이제 녹색정의당 됐죠. 이낙연 신당이 16, 그 이준석 신당이 20입니다. 이게 이제 오. 합해서 이제 100이 아니고 각각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은 이준석 신당이 그 제3지대를 대표하는 뭐 녹색정의당하고 이낙연 신당하고 이준석 신당하고 비교했을 때 이준석 신당이 가장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3지대 이렇게 물어본 것도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되느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다가 그게 아까 51대 35로 나타난 건 1월 11일 조사였고요. 예.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여당 다수 당선이 33,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다수 당선돼야 된다 이거죠. 33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3지대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24입니다. 즉 국민 4명 중에 1명은 제3지대 다수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에는 그 3당을 다수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려 48% 절반 정도가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지표상으로 보면 제3지대 존재감도 뚜렷해 보이고 그 중에서 이준석 신당이 가장 우세하게 앞서 나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33, 24라고 할 때요. 24가 제3지대 다수 당선이기는 한데 제3지대 정당이라는 건 없고 이렇게 잘라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사실상 이준석 신당 따로, 이낙연 신당 따로, 뭐 녹색정의당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면 24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총선에 임박하게 되면 큰 정당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좀 흩어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준석 신당도 지금 따지고 보면 20이면 더불어민주당 40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투표 의향이 있다라는 40. 이준석 신당은 20, 한 상당히 절반 높은 정도, 거예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확 꺾일 수가 있고요, 또는 어느 순간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둘 다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변수가 이제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제 어떻게 획정하느냐, 선거제. 실제 제3지대에서 합종연행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이합집산이 남아 있어서 이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짚어본 정당별 선호도,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실제 민심에 반영되고 득표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이제 저희 자료화면으로도 유튜브에 나갔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네. 민주당은 민주당, 정의당은 정의당으로 묻는데 이낙연 신당하면 이건 이낙연에 대한 호불호를 이 응답하시는 그걸로 될 수도 분들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준석 신당하면 이준석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사람들이 선택을 할 것 같아서 나는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양당 정치 다 싫어. 근데 이준석은 뭔가 하는 것 같아. 이준석이 너무 좋아하면 당연히 이준석 신당 쪽에 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좀 명확하게 네. 일단 개혁 신당, 네. 개혁 미래당 이렇게 언급을 해서 갤럽에서 이제 조사를 해주시길 저는 좀 바라겠고, 이 얘기를 언급한 이유는 이런 당명이 실제 여론조사나 나중에
특히 투표에는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란 단어 두고 전쟁 같은 약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 기호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래 3번을 누가 얻느냐 이 싸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개혁 신당, 개혁 심지어 그 용해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 연합 신당도 거기도 개혁이 있잖아요. 들어가요. 거기가 원래 개혁을 먼저 썼고 개혁 연합 신당, 개혁 미래당 하니까 사실 제 주변의 무당층, 뭐 중도층이라고 부를 만한 정치 무관심층은 저관여층들은 잘 몰라요. 용해인이랑 이준석이랑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름도 비슷하게 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조사를 했으면 더 자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사님, 당명이 정말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죠. 민주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럼 개혁 민주당 하면 잘 나올까요? 그것도 의미 있는데요. 개혁 콤비네이션.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름 전쟁에 물론입니다. 대한 신경전. 근데 이거 지금 제가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개혁 연합 신당이 먼저인가요? 개혁 신당이 먼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그게 같습니다. 아마 비례연합 정당으로 가려고 했던 용해인 의원과 열린민주당 쪽의 연합이 먼저 개혁 연합 신당을 띄웠다가 나중에 당명 정할 때 같이 개혁 신당을 이준석 대표 측에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좀 맞물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언은 따져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개혁 신당 쪽에서 나오면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숙제를 하나 드렸는데 제3지대 향배에 대해서 5글자로 답변 일갈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5글자 토크입니다. 저는 이거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이나 3지대는 이제 포함하자면 네. 사실 개혁 연합 신당 쪽도 3지대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3지대에 남아 있는 분들의 모든 마음은 예전에 리퍼트 주미대사 이런 얘기 한 적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같이 갑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어설픈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 마음이 어떻게든 막 그 서로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어떤 키워드를 누가 가져가고 당명은 어떤 걸로 정하고 슬로건에 갖다 쓰고 뭐 그리고 당원 당규는 어떻고 강령은 어떻고 되게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는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다들 갖고 계시긴 할 것 같아서 이 5글자를 꼽아봤습니다. 빅텐트를 향한 내심이 담겨있는 같이 갑시다 꼽아주셨고 이사님의 5글자는요? 저는 그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거기서 이제 잘 나가. 거기서 제일 이제 잘 나가. 잘 나가에서 잘났어로.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 개사하신 거예요? 네, 내가 잘났어. 왜? 제가 봤을 때 빅텐트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제3지대를 이제 대표하고 있는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제 녹색 정의당이나 진보당 이런 데를 뺀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쪽에서 이게 이제 하나로 뭉치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산돼 있는 게 좋다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지금 봤을 때는 내가 잘났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이려면 누구 하나는 좀 수그리고 들어간다든지 그래 그게 맞아 네 비전이 맞아 이러고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죠. 누구의 말씀과 전망이 맞을지. 오늘 민심문화에 여기서 마치기 전에 저희 제작진이 찾아본 결과 개혁연합신당이 먼저가 맞다고 합니다. 팩트체크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